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댓글 읽기를 진행하게 될 최영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출중하신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사님들을 모셔봤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도 소음 진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노희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교통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성열차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인프라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철도 인프라라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시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하철, KTX 이런 걸 타시면요. 그런 차량 말고 그 주위에 이제 시설물들, 밑에 하부 구조물들. 네네.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소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분이셨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차 제어 신호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병우입니다. 네. 이렇게 다 자기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컨텐츠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자, 먼저 하이퍼튜브 컨텐츠랑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 이 하이퍼루프를 일론 머스크가 교통체증에 실증해난 나머지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미국이라는 넓은 땅이 기본 배경인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더 상용화가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땅덩이가 좁아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추측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상용화가 그리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진공관 튜브를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마친 상태이지만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제 좁은 땅덩이에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열차의 이제 개념을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떤 튜브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열차가 주행 저항도 받지 않고 열차 속도도 1100km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럼 앉았다가 일어나면 벌써 부산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거 모터를 그거 만들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이퍼튜브로다가 만들게 된 연구의 개념으로다가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로다가 다른 자기부상 또 진공 상태에 있는 것, 튜브, 안전 이런 여러 부분들의 연구 분야들도 파급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넓은 쪽으로 다 다닌 것은 이 하이퍼튜브가 지금 차세대의 열차 교통 수단으로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덩이가 좀 우리 한국에서 그런 기술력을 전전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해외라든지 이런 데 더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꼭 상용화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연구 개발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한국처럼 코딱지만한 나라에선 필요 없어!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하이퍼튜브가 네.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1000km를 달리니까 이게 큰 나라에서 주로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작은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상수 학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그래서 만약에 이 하이퍼루프가 이게 실용화 된다 그러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0분 안에 네, 이게 이동할 수 있고 왕복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다.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생활권을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보면 네덜란드, 스페인 또는 독일 같은 오히려 크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고속열차에서는 앞으로 이 선도할 기술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마차를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을 때 자동차가 나오면 왜 자동차가 불편하게 왜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를 연구한 나라들이 지금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하이퍼루프에 대한 많은 조금 우려들이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이때 하는 연구의 그 국가들이 나중에 미래 교통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저도 초보지만 이 철도에 대해서 저는 아는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 하이퍼튜브의 진공 기술과 관련해서 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간이 진공에 노출되겠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피, 오줌 등 수분은 즉시 끓어올라요. 생존 가능성 제로고 시체 수습이 끔찍해요. 자, 사고 후부터는 승객이 급감하겠지? 결국은 그래,
모든 승객에게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복을 입혀야 돼. 아니면 각 객차 내에서 생존 캡슐을 설치하던가. 객석에서 생존 캡슐까지 이동할 시간 여유나 있을란가? 이제 저희가 하는 철도나 이 대중교통 하이퍼루프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굉장히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대중들이 사용하고 대중들이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자동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전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하이퍼루프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그 구간을 좀 나눠서 구간을 좀 막은 후에 이 진공을 푸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안전장치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일을 차들이 끌고 다니는데 네. 이거는 자동차의 그 어떤 장력이나 이 자기력으로 이 차량 자체를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구속한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탈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 탈선의 위험성도 적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안전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댓글처럼 이렇게 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 갑자기 거기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공이 아니니까. 그 제가 봤을 때도 이 진공을 만드는 기술이 어렵지 진공을 풀어서 거기다 공기를 주입하는 기술은 오히려 쉬운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도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 진짜요? 네,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조금만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숨 쉬면서 밖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다신 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에 이 구독자분들께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작했던 1분 레일테크 시리즈와 관련된 댓글들을 좀 살펴볼게요. 전차선에 새들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 영상 관련입니다.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물을 뿌릴 경우 철도의 전차선이나 집 근처에 있는 전신주와 관련 연결된 이 전선 등에 빗물이 내릴 경우 전차선과 전선이 감전되거나 화재가 발생 등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전차선 또는 가공에 설치된 전선에서는 비로 인해서 감전이나 위험한 일이 없는 이유가 궁금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전기가 흐르려면 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요. 우리 전차선은 위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밑에 있고 그쵸? 충분한 그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공기라는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비가 왔을 때는 비가 그 전기를 흐르는 통로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선이나 뭐 전차선 밑으로 가는 건 아주 위험하고요. 실제로 그 작업자 중에서도 이제 전차선 밑에서 작업하시던 분들이 네.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감전하는 사고도 종종 있거든요. 오, 그쵸, 그쵸. 그걸 감전의 위험은 있다. 다만 그 비가 오는 날이 아닌 다른 맑은 날에는 감전의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고속철도에도 소닉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라는 콘텐츠에 달린 댓글이에요. 자, 내용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댓글. 2층 고속열차는 만들고 있긴 한가요? 구조는 신칸센 2포처럼 나오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댓글을 하신 분은 이제 신칸선 2포처럼 보이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신칸센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신칸센에서는 이제 2층 고속열차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1985년대에 이완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됐었었죠. 그래서 두 개의 16개 신육량 1편성이었나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2량이 이제 2층 고속열차였었고요. 아마 동경 근내에서 이제 출퇴근하기 위해서 근외에서 가기 위해서 이제 1층 고속열차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고속열차로 출퇴근의 수요가 크다 보니까 예, 97년도에 이제 2층 고속열차가 더 이포르드 하는 맥스 계열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우리 출퇴근에서 굉장히 좋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2층 고속열차가 없어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 없어졌어요. 그렇게 안 하고 더 많은 편성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2층 고속열차를 이제 만들 필요는 있고요. 네. 아직 그렇게 고속열차를 출퇴근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2층 고속열차를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또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기애애하네요. 이 터널 폭발음 저감 후드 영상에도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를 또 말씀해 드릴게요. 자, 똑똑한 사람들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자, 3가지. 1번. 저감 후드가 없으면 기차가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건가요? 2번째. 왜 나는 건데요? 3번째. 영상 초반에 보면 이 폭발음은 들리는데 기차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 이제 그렇게요. 고속 열차에 이제 소닉붐, 충격파 음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터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고속 열차 옆에 지나갈 때 보면은 바람이 아주 쌩 불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고속 열차 안전하게 위해서 열차가 지나갈 때 주위에 서지 마십시오도 하고 얼마만큼 바람이 세게 부나 그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속 열차가 지나갈 때 배에 바람이 불고 그렇게 압력이 세진다면 이게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주위에 다 벽이 이제 막혀 있고 이런 큰 압력들이 굉장히 이제 뭉직되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열차 밀어 나가면서 뭉직되고 앞에서 오고 반사되고 각되고 반사되고 가서 이 충격도 뭉직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일순간에 펑 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충격파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감 후드가 없으면은 저 폭탄 소리가 난다는 건가요? 터널에서는 다 나고요. 저감 그 후드가 있으면은 그 폭발음을 소리를 좀 많이 이제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제 폭발음 들리는데 기차는 없는데 글쎄요. 기차가 없으면 그 음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죠. 예, 기차가 꼭 원인이 된 거고 속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또 다음 댓글도 있어요. 약간 요거는 이제 불만 아닌 불만 댓글인데, 그래 대단하긴 하지만 굳이 이런 쓸모없는 기술을 왜 만드는 거야? 잠깐 통과하는 터널 소리가 뭐 어쨌다고 이딴 거에 수십억을 들여서 오토바이 소음기나 개발할 것이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와, 오토바이 소음기도 좋고 자동차 소음기도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빠른 차가 지나가다 보고 경주형 차 같은 거 지나다 보면 옆에 브렁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쵸. 운전하는 사람 신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게 짜증이 나요.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혹시라도 뭐 또 저기 몸이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또 위험한 거기도 하고 그런 소음의 그런 공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열차를 예전에 시험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뭐 축사라든지 그 민간에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큰 것들이 되면은. 네. 우리가 한 번 타는 거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속열차 지나마다 펑펑펑 소리 된다면 우리 그런 고속열차가 굉장히 사람이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십억이 들고 수백억이 들더라도 역시 우리가 편안하고 쾌락성을 갖고 안전하고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꼭 개발을 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댓글도 있어요. 또 얼마나 싫으셨으면. 자, 읽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 후드 제 마누라 입에 탈부착식으로 시공 가능할까요? 잔소리 압축파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저에게 쇼크 웨이브를 줍니다. 이제 국에 간 맞출 때만 탈부착 떼주고 허락받고 립스틱만 바르게 해주려고요. 탈부착식으로. 점점점. 좀 공감 되시나요? 자, 이제 아내분 눈치 보고 계십니다. 자, 공감 어떻게 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터널 폭발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경우에 네. 풍선을 불고 네. 터트리면 빵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갑자기 이제 압력이 크게 변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고, 네. 만약에 저희가 풍선을 불었는데 이 풍선 부른 곳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를 살살 빼면은 그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여기 개발된 후드 같은 경우에는 고속열차가 들어갈 때 그 압력을 입구에서 퍼져서 그 압력을 줄여들게끔 줄어드는 압력을 만들게끔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이분한테 이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실까요, 과연? 예, 그래서 이 네.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잘 들으세요. 탈부착식으로 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네네. 이 사모님의 그 압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압력이 들어가는 압력도 좀 축소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네. 아마 폭발음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탈부착하려면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거 약간 어느 정도 드립이잖아요. 되게 과학적으로 말씀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런 댓글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진짜요? 예, 이렇게 댓글을 재밌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예. 그럼 이 내용에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소리. 아 저는 전혀 공감을 안 아내분! 네, 아내분 눈치 보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또 내용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폭발음 및 청취자 환경과 시험 환경에 대한 댓글들도 있었어요.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워요. 일단 열차 진입 시에 이제 터널 반대편의 출구 쪽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하는 것은 두 군데의 해외 사례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터널 폭발음 저감 모드를 설치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영상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저감 모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상을 봐서 당연히 알 수 없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단면적이 이 큰 복선용 터널에서는 폭발음의 정도가 어떻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개선할지 등등 설명도 하나도 없네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자료입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속열차 환경이 산간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많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좀 산간이 많아서 터널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터널 폭발음 때문에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제 전두부 형상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 안에서 들어가는 공기의 압력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은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폭발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서 네네네. 이 차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저감할 수 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터널이 많은 환경을 고려해서 봤을 때 네. 이런 연구는 상당히 좋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앞에 보면 앞에 그 형상을 만든 것도 어떤 이 상어의 상어가 이렇게 헤엄을 칠 때 얘 이제 아가미를 통해서 이 뭐라 그러죠?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얘가 그 압력을 얘도 받기 싫으니까 압력을 크게 벌리면서 하는 그 형상을 모사해서 만든 연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건설비도 줄일 수 있으면서 효과도 나고 아마 이 댓글을 다신 분에게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상당히 아쉬움보다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철도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나라 철도 기술은 무시 못하죠. 터널이 작으면 단면적이 작으면 폭발음이 더 크겠네요. 터널이 이만하면은 폭발음은 훨씬 더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터널이 크면은 네.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압력이 네. 분산되는 게 많으니까 네.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또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돼요? 그렇게 넓힐 공간이 좀 될까요? 아우, 폭발음을 없애려면 뭐 엄청나게 크게 터널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네.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해서든 터널을 작게 뚫는 게 경제적이거든요. 그쵸, 그쵸. 크게 뚫으면 뚫을 수는 있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작게 뚫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 한계를 차량의 이제 높이, 네. 그러니까 밑에 위에 궤도의 높이, 차량의 높이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그런 차량 한계, 건축 한계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터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하나 충격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뭐예요? 차량에서도 차량을 바늘처럼 작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면은 폭발음이 훨씬 줄어들어요. 앞에 공무통 앞에 아유 뭐 그렇죠. 한 뭐 20m, 30m, 100m 정도 크게 달면은 근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뭐 현실 그렇게 만들려면은 뭐 못 만들겠어요? 근데 다 뭐 100명이 타는 차를 만드는데 앞에 입이 저만큼 뒤에 꼬리가 저만큼 되겠죠. 빼죽하게 되고 그렇게 못 하다 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크게 또 터널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은 거고 이제 저감 후드 기술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일에 쌓인 국산 고속열차 해무 관련된 컨텐츠예요. 근데 재밌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우선 댓글 중 해무는 언제 나오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해무는 벌써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EMU 260이라고 하는 열차가 벌써 개통이 돼서 지금 벌써 영업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오, 정말요? 예. 근데 다만 아쉽게도 네. 최고 속도는 이제 260km/h죠. 그리고 우리가 해무를 만들었을 때 우리 해무는 그 최고 속도가 이제 우리가 421.4를 이제 찍긴 했었지만은
우리가 그 해무를 했을 때 실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무가 각 속도별로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모델을 우리가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250, 300, 350, 370 필요에 따라서 해무의 속도를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차를 우리가 기본 설계의 그 상용화 개념을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기반으로다가 지금 260 이제 산천 이음이죠. 산천 이음. 예, 강릉선에 투입돼서 거기 이제 강정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또 320, 그 최고속도 320인 그 KTX 이음 EMU 320이라고 부르는 열차도 있는데 지금 벌써 다 두 편성은 만들어져서 최종 시운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미 나왔구나. 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네. 이게 이제 해무는 시험 열차였고요. 네. 근데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고속열차는 동력 집중식이라 그래서 앞에 차와 뒤에 차들이 이제 그 중간에 객차들이 끄는 형태로 네. 차가 운행이 됐다면 해무부터는 모든 차에 동력이 달려 있으면서 그 차들이 각각의 이 에너지를 통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 자체도 다르고 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이도도 좀 높은데 해무를 통해서 네. 아까 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한 후에 네. 이제 분산형 차 이행류 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또 저희가 420km 이상의 속도를 한번 시험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증속을 해서 지금 320km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시험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같이 밤새고 고생 많이 네,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할 때? 어, 힘드셨어요? 많이? 그때 노인 박사는 차에 있었고 네. 나는 차 바깥에 네. 있는 데서 네. 거기서 안전을 측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차 그리고 난 바깥에 어. 그렇게 해서 시험했어요. 편한 데 계셨대요. 제가 차에서! 좀 편한 데 계셨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생 많이 저희가 하셨네. 이 고속열차 같은 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주로 일반적으로 낮에 운영할 때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운영선에서 시험 절차를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야간에만 시험을 하면서 증속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형 차를 처음 개발하고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참여 연구자들이 좀 기억도 많이 남지만 좀 고생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에 더 많이 남으시나 봐요. 힘드셨어서. 많이 추웠어요. 겨울이셨구나. 겨울에 많이 했었어요. 아, 겨울에. 네. 주로 겨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시기상으로 겨울이 됐었어요. 시기가 겨울이어서 아. 예. 근데 겨울이 됐게 또 장점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열차를 굉장히 풀 파워를 써야 되는 거고 어떨 네네. 때는 이제 열차가 낼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다가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전기 장치들은 굉장히 좀 무리가 가고 이제 열이 많이 납니다. 아.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이게 좀 식어져야 되는데 네. 그때 해무 열차는 이제 공냉식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가면서 찬바람이 와서 식혀주는 건데 여름일 경우에는 많이 식혀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름에 시험할 때는 얘가 그 전기 장치가 아무래도 자기 보호 동작 때문에 일단 셧다운이 돼버리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 시험 문제 실패하는 겁니다. 겨울에 우리들은 힘들었지만은 그 속도를 내는 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시험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현재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IMF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짓지 못한 구간을 고속선로로 새로 지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건가요? 산천도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던가 좁아서 불편한 게 참 많은데 열차만 바꾼다고 이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일단 선로 자체가 대전이나 대구 구간을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점점점. 대구, 부산이 경부 2단계 네. 맞죠? 2단계 구간. 네, 1단계는 아시다시피 그 대구까지 서울부터 대구까지고 그리고 이제 그 2단계 구간이 대구에서 부산까지인데요. 구불구불한가요? 근데 좀- 구불구불하진 네. 않은데요. 오. 아마 이 부분이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전이나 대구 구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전에 타신 기억이 나는가 본데 우리가 그 고속선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대전역을 이제 지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일반선 타게 돼 구불구불 하게 돼 있고 대구 구불구불 하는데 앞서서 또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대구에도 북녘일선, 남녘일선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를 지나고 고속열차 전용의 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불구불한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저도 KTX를 되게 자주 타거든요. 네. 근데 구불구불한 걸 전혀 못 느꼈었어요. 직선에 그 직선에 직선에 이제 가깝다고 있죠. 보셔도 돼요. 그쵸? 네. 이분이 조금 예민하시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타보시고 한번 더 이제 느낌을 좀 보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구불구불한 구간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구불구불한 구간은 없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친구랑 딱 한잔 하면서 중국 열차가 시속 속도가 680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세계 최고 속도 열차를 하는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박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네. 궁금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길래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열차 이야기를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이제 고속열차를 생각하게 되면 되게 속도에 되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고속열차의 속도라는 게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올림픽에서처럼 100m 선수들이 딱 같은 선상에 있어서 네. 각 차량을 놓고 이제 준비 딱 한 다음에 달리는 그런 속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 나라별로 운영했을 때 그 환경에서 달리는 그 속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네. 이 각 예를 들면은 뭐 그 달리는 그 환경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겨울에 또 야간에 약간 꼬불꼬불한 네. 예, 소위 말하면 그런 곡선에서 달릴 때 속도를 내야 되는 나라도 있고 네. 터널 구간도 많은 나라에서 시험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계열지 평탄 굉장히 평원 같은 데서 내리막길 같은 어떤 그런 데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어떤 속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처졌다 아니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속열차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는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중국도 물론 고속열차를 많이 투자를 해서 갖고 있지만 네. 그래서 680이라는 숫자는 진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적으로 고속열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최고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어요? 몇 킬로? 이론적으로는 저도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고속열차, 바퀴가 있는, 휠이 있는 열차가 가장 크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574.8km로 뭐 그게 아마 가장 실험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680? 연구원도 그래서 뭐 명품 K500에서 500을 이제 낼 수 있는 그 열차의 그 원천 기술을 한번 하고자 해서 원래 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거의 이제 600, 500, 80, 600 그게 아마 거의 한계 지금 기술로서는 바퀴가 낼 수 있는 열차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또 어떻게 예측해주세요. 네, 가장 크게 이게 힘든 부분이 사실 공기 저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300km 이상 400km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차가 받게 되는 그 저항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들도 이 지상에서 가까이 나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에서 공기가 없는 부분에서 주로 날고 있는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루프도 오히려 그래서 공간을 조금 공기를 줄여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속도를 좀 높여보자 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속 680은 오정보다. 근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는데 그 기존의 전통적인 철도라는 건 이게 레일과 차륜, 그러니까 스틸과 스틸이 이렇게 만나는 접지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바퀴가 차를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접지력이 차량 중량 때문에 이제 뭐 100km, 200km, 300까지 좀 괜찮은데 400, 500 갈수록 이 접지력이 약해져서 조금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0km에서 그러니까 600km 이하가 이제 거의 최대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비접촉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비접촉식이 뭐냐? 자기 부상 교제, 하이퍼튜브. 하이퍼트 이런 아까 것들이 말씀드린. 이제 600 이상, 700, 800, 900,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맞습니다. 우와. 접촉식으로는 그냥 500에서 600 사이가 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쓰신 분한테 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국 열차가 시속 속도 680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보셨는지 정말 다시 한 번만 좀 댓글 좀 주시면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자기상 열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중국에 아, 네, 일단 680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열차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댓글 중에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이 공항철도에 적용이 되나요? 이런 댓글 있어요. 네. 댓글 하신 분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그 무인운전의 개념에 대해서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무인운전, 현재 우리 그 도시철도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은 무인운전 기술, 그러니까 기관사가 없이 관제해서 직접 그 운전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네. 다만 그 안전을 위해서 뭐 안전 요원들은 다 차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열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그 기존에 관제해서 열차를 제어했던 것을 차가 네. 직접 스스로 제어하게끔 하는 기술이고요. 아직까지 이것이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연구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철도에 적용되냐, 이거는 지금 공항철도는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인운전 관점에서 보면은 뭐 신분당선이나 네. 또 인천 2호선, 신림선, 신림선, 에버라인. 잘하시네요. 저는 철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 이제 도시철도에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전철, 경전철. 네, 가벼울 경, 그리고 이제 가벼울 경. 중전철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얘는 이제 큰 사이즈 네. 이렇게 이제 경전철의 대부분이 이제 무인 운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무인인데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 관제에서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걸 누가 운전을 하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열차의 자동 운전하는 시스템이 열차가 앞에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 프로파일은 이제 어떤 선로의 환경에 따라서 선로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렇게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주면은 열차가 스스로 따라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운전은 그 관제에서 통제하에 운행되고 있고요. 그럼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은 누가 통제를 해요?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에 이제 지상 설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많은 지상 설비들이 네. 다 차로 옮겨져서 그 선로상에 있는 지상 설비들의 인프라를 최대한 줄이고 차가 그 안전 설비들을 가지고 운행하는 개념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럼 열차와 열차 중에 상호 통신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속도제를 맞출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열차와 열차 간의 우선통신 그쵸.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랐네요. 지금 철도인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죠. 철도는 최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도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하니까 이 자율주행 트램 기술 콘텐츠의 댓글도 한번 볼게요. 질문의 내용이 근데 자율주행보다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은데, 자, 볼게요. 있는 도로에 선로를 깔기보단 도로의 주행 유도선을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어차피 차고지로 가서 펜타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로 충전을 할 거면 배터리 교체식으로 빨리 내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실내 청소 끝낼 시간에 충전이 바로 끝나면 모를까.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불만 아닌 불만식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박사님들은? 트램에서도 지금 저도 그 오송에 있는 지금 우리 무가선 트램 시스템이라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 보면은 주행 유도선이 있고 라인을 그 전용으로 까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의 라인 트레이싱 거기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무가선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전을 할 거면 차고지에 기지에 가가지고 배터리가 닳았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네네. 여기서 이분은 배터리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더 빠르지 않겠나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배터리 교체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또 잘못 취급을 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열차에 대한 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부품이나 구성품은 있는 거 그대로 두는 것이 낫고 어떤 네네네. 점검을 하는 게 외에는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판토그래프, 꼭 판토그래프가 아니라면 뭐 전선을 전기 자동차 전기를 꼽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판토그래프가 가장 효율적이게 쓰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 교체식보다는 이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네. 나중에 더 모르겠습니다. 이 배터리 교체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나온다면 그거를 또 바뀔 수는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우선은 아닙니다. 네, 저는 실내 청소 끝날 시간에 충전이 바로 끝나면 모를까? 실내 청소 끝날 시간에 배터리 교체가 다 끝날까? 나는 그것도 좀 의아하고 되게 호기심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좀 많이 참고를 할게요. 네, 좋습니다. 또 트램이 선로를 깔긴 하지만 차량과 같이 공유하잖아요. 네. 공유하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가장 저렴한 방법일 수 예, 트램이. 예. 그쵸. 다음 댓글은 조금 자극적이에요. 땅도 좁은 나라에서 트램을 왜 쳐만드는겨? 이런 댓글이 좀 달렸는데. 네. 이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KTX는 뭐 200, 300 이렇게 달리는데 네. 전국에 정거장이 몇 개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아까 봤을 때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대전 지하철은 정거장이 많죠. 엄청 많죠. 걔네 속도가 80에서 120 정도 되나요? 지하철 속도가?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80km 정도 될 거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이제 요즘 건설하고 있는 GTX는 또 그 사이예요. 그렇죠? 아, KTX, GTX, 일반 아까 말씀드린 중량전철, 지하철. 네. 지하철, 중량전철, 서울교통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그 밑에 이제 경전철이 있고 얘네는 다 속도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대역이 빠른 것들은 접근성이 좀 어렵죠. 그쵸? 떨어지죠. 그쵸? 반면에 트램은 30, 40 정도로 달리는 아주 저속의 열차거든요. 대신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이게 제가 위례에서 한번 이제 가봤을 때 위례 신도시. 거기에 위례 네. 신도시에 지금 이제 트램을 짓고 있는데요. 트램이 상가 사이에 지금 부지가 원래 조성돼 있었어요. 네네네. 신도시 할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개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한번 위례 가셔서 한번 보시면 그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기하다. 땅은 좁은 나라에서 트램을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좀 더 버스보다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접근성은 뭐 버스만큼 비슷한 거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또 친환경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트램은 이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땅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그럴 것 같죠. 그쵸? 나도 그래서 그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럼 땅이 좁은 나라일수록 이런 트램 같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그 도로 중심에 그죠? 버스 중앙차로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중심의 교통 정책을 피다가 네. 점점 이제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이제 대량 수송이 가능한 전기를 이용한 그런 그 트램이라든지 네네네. 경전철을 이용하려면 기존 어떻게 보면 그 도로하고의 좀 경쟁이랄까요? 이런 안정성 측면이 해결돼야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것도 좀 자극적입니다. 정신 나간 짓 그만해라. 평지형 트램이 어찌 눈길 빗길 5, 6도 경사로를 내려간단 말이야. 유럽처럼 전복되면 그 좁은 도로서 어떻게 차고지까지 끌고 간단 말이냐. 찬성하는 놈들 대부분 투기꾼이다. 약간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 쓰신 분이. 네, 어떻게 더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보면 굉장히 일단 철도 자체, 이 궤도 시스템에 운영하는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네네. 이 딱 오륙도 말투가. 경사의 눈길, 빗길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일, 철제 레일 위에 철제 차륜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철제 레일에서 철제 차륜 이렇게 일반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얘네가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오르막길 제한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일정 오르막이 되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타이어로 바꿔요. 우와! 타이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산 4호선 그리고 신림선 네. 얘네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기 좀 힘들어요. 그 차량 밑에 있어서 걔네가 콘크리트에 이제 타이어 고무로 된 타이어로 이렇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경사가 좀 높거나 또 곡선 이런 부분에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일반 철제 차륜이 아니라 고무 차륜을 이용해서 이제 경사로로 5, 6도 트램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기존의 철제 차륜의 이제 단점이 네. 소음하고 그런 곡선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타이어를 이용한 그 바퀴, 타이어 고무 바퀴를 이용한 이제 주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와, 신기하다. 충분히 5, 6도에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셔야 될 건 철제 바퀴뿐만 아니라 고무 바퀴도 있다. 고무바퀴도 있다. 네. 아,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된 수소열차와 관련돼서 몇 가지 댓글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홍보마다 나오는 게 이동하는 공기청정기라는 건데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나온 효과인데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소모품 필터를 더 자주 교환하면서 돈을 많이 먹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응원은 하지만 뭐 누가 더 싸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느냐로 배터리 산업 vs 수소 에너지 산업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뭐 수소는 아직 실험실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또 전력 소비도 엄청날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수소 열차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도 실증 사업을 했죠. 이미 오, 네, 진짜. 했습니다. 실증 사업을 했고 그 시험 차량이 오송 시험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됐다는 거고, 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게 재밌는 것이 이게 전기차처럼 전동차처럼 가긴 하지만 수소가 또 발전기 역할을 하거든요. 수소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 연료 전지가 발전기 역할을 해서 그것을 배터리로 충전시키고 그것으로 동력으로 이제 바퀴를 굴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댓글 다신 분이 이제 전력 소비가 엄청날 것 같다. 이게 어떤 오히려 얘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차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배터리가 거기 들어도 한데 맞아요. 그 수소열차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차량은 판토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그쵸. 차에다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수소열차는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낙후된 환경의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서 운용할 때도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벌써 상용화가 됐습니다. 네. 아, 정말요? 그러면 지금 그 저희 철도라는 게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이제 대비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이 전기는 과연 어디서 왔나? 결국에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대부분도 저희 나라는 화력발전소에서 왔을 텐데 네네. 이런 것도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화석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고 배터리처럼 하이브리드 형태의 우리 지금 철도 내에서도 개발을 했고 유럽에서도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철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수소열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또 궁금해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자, 향후 교외선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역과 능곡역에는 전차선이 있으니 펜터그래프를 달아서 주박 중에 배터리를 충전하면 수소 연료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싸한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 댓글 다신 분이 철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의정부역과 능곡역에 전차선이 있군요. 철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아니, 이 정도면? 의왕역에서 의정부역 갈 일이 거의 없죠. 없죠. 맨 끝인데 경기 북부잖아요. 네. 일단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 댓글이 다신 분이 좀 어디 사시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어디 사시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그 전동차를 개발한 이유가 화석 연료를 쓰는 디젤 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말은 이제 전차선이 깔리지 않는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 사용해야 하는 기관차를 대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전차선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펜타그래프를 달아서 또 충전도 하고 충전도 하고. 또 없는 곳에서는 또 수소 연료 전지로만 움직이고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전차선은 25,000인지 55,000인지 궁금해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뭐예요? 25,000V가 맞고요. 그러니까 25,000V는 교류 전압을 쓰는 전차선이고요. 또 네, 전동차 중에는 이제 직류 전압을 쓰는 전동차가 있는데 그건 1,50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V. 그래서 참고로 그 직류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구간.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교류를 하는 25,000V 구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그 전압이 다른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그런 저희 4호선이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남태령역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저희 선바위 넘어갈 때 그때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다 꺼져요. 오, 맞아요. 그로 인해서 절연 구간이 발생해요. 아. 그 전력 공급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안내 멘트를 하고요. 절연 구간 발생을 해서 모든 냉난방 장치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 부분에서 그런 것도 아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정보들을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용 구간에서 어떻게 운행하죠? 절연 구간에서는 그냥 이제 그냥 전력 끊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이제 운행을 하지만 전력 끊고 그냥 가는 거죠. 열차는. 배터리가 타임으로. 타임으로 오, 신기하다. 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이제 달렸는데 고무바퀴로 하면 펑크가 잘 나지 않나요?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네. 펑크 나죠. 네, 펑크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무바퀴를 쓰는 게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레일과 스틸 이것은 이제 그 급곡선에 사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소음이 나요. 그래서 고무바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적용된 데가 네. 프랑스. 아. 2차 대전 후에 네. 프랑스 지하철이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좀 네네. 개선을 하자. 그래서 했던 게 그 고가 구간하고 이제 급곡선 구간에 이제 기존의 그 스틸 휠, 철제 차륜을 빼고 이제 고무 차륜을 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그래서 이제 미국, 한국까지, 일본까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왔고 저희 그 부산 4호선 네. 그 KAGT죠. 그래서 저희 KAGT. 네. AGT? AGT. 그래서 뭐 오토메이티드 가이드웨이 트랜짓이라고 하여튼 경전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콘크리트 위에 고무 차륜이 달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무바퀴가 적용이 됐고 네. 그 고무바퀴는 이제 차량이 워낙 육중하고 하다 보니까 펑크는 나지만 펑크가 나더라도 달릴 수 있는 오. 넌 플랫 타이어라고 해서 펑크가 나도 형상을 유지하고 이제 달릴 수 일정 속도와 거리를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수 바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오. 이런 알루미늄 휠이 이제 보강이 돼 있어서 펑크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런 소음이나 진동 등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우와. 다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가 아까 프랑스에서 그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타이어 회사는 어딜까요? 프랑스. 대한민국! 아니 맛집 유명한 데인데 맛집이요? 맞습니다. 어디? 어디? 미쉐린. 미쉐린에서 오, 진짜요? 세계대전 2차 대전 후에 미쉐린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우와. 미쉐린에서 이 타이어 철제 차륜 쓰지 말고 더 그 소음도 적고 더 뭐 편안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쓴 거고 그 저희 부산 4호선의 그 타이어도 미쉐린 거였고 우와. 그러나 2000년대 2020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철도연하고 금호 타이어하고 부산교통공사하고 네네네. 국산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늘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도 있어요. 자, 청소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모든 운행 중인 동차에 작은 용량의 청소기를 장착해 놓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날 맞춰서 청소하지 말고 평소에 하는 걸로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제로 운영하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인데 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용량 문제가 용량.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구 중인 거는 이제 객차의 한 량 정도를 집진 차량으로 만들어서 얘가 이제 운영하면서 차량을 달리면서 이제 집진하는 그런 기술들도 연구하고 있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평소에 이분 말대로 날 맞춰 청소하는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청소하는 걸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집진 차량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고속열차에서 아침에 첫 번째 출발하는 빗자루차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빗자루차가 궤도 청소하는. 그래서 이게 빗자루차는 혹시 진짜 빗자루 앞에 달아가지고 이게 쓱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열차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운행하기 전에 한번 이상이 없는지 한번 훑어가는. 놀이공원 가면은 손님들 오기 전에 거기는 알바들이 한번 다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이 한 번씩 없는지. 해보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보면. 그렇죠. 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또 있어요. 자, 발열 팽창 무진동 안반 파쇄 기술에 대한 건데, 자, 물을 주입하고 냉각해서 팽창시키는 방식보다 이게 낫나요? 비교 좀 부탁드려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되게 뭔가 과학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물을 주입해서 냉각하고 팽창 네,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네, 이제 다 경제성, 비용하고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그 발열 팽창 무진동 안반 파쇄 기술이 그 개발된 배경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그 아까도 저희가 터널 이제 터널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NATM 나튼 공법이라고 뉴 오스트레일리언 터널링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오스트리언이 만든 공법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하냐면 이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터널에 이제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드릴로 네. 거기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요. 아, 그 다음에 펑 터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파쇄석을 이렇게 다 긁어내고 다시 또 구멍을 뽕뽕뽕 뚫고 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펑펑 하다 보면 네. 소음하고 진동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겠죠. 네네, 그쵸? 이런 공법이 도심 내에서 도심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민원이 엄청나겠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 무진동, 무소음으로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건데요. 물론 이거 말고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TBM 공법이 있어요. 머신이 말 그대로 들어가서 사사사사 갉으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특수한 구간에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GTX 구간 그 약수역에서 이쪽 한강 하조에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네. 말고 네. 좀 더 저렴한 무진동 무발파 공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게 이 공법이에요. 네. 이 공법이 얘는 뭐냐면 터널이 안반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구멍을 뻥뻥 뚫고 그게 아니라 팽창제를 넣고 거기서 이제 열을 가해서 800도 열을 가해서 이제 팽창을 시켜서 그 팽창함으로 안반을 깨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천공을 한 다음에 물을 넣고 얼려서 물이 팽창을 하잖아요.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 그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갈 때 부피 팽창이 한 9에서 10% 정도라고 해요. 오.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말한 이제 발열 팽창을 네. 위한 이제 안반 파쇄 기술에서는 그 팽창하는 그 재료가 30배까지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와. 네, 부피가. 그래서 그 천공한 덕에 이 특수 재료를 넣고 800도까지 급속으로 이제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니까 공사 비용도 절약되고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아무튼 물을 주입해도 그 안반을 파쇄할 수는 있겠지만 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여기 발열 팽창 무진동 안반 파쇄 기술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을 주입하고 냉각하는 것보다는 열을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쵸, 다 시간이 냉각인 게 어떻게 걸리나? 근데 이제 냉각은 저희-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풍화라고 하나요? 안반에 네. 안반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녹았다 얼었다를 동결융의 풍화라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깨지듯이 얘도 언젠가는 깨지겠죠. 근데 아, 좋습니다. 확실히 공대생 이과생 친구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철도 쪽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채널에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댓글 읽기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 댓글 읽기 해보니까. 한 분씩 소감. 일단은 되게 재밌었고요. 네. 또 일반인들이 철도기술연구원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가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일반인들의 생각에 맞춰서 기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많은데, 저희가 또 그걸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가능은 하겠구나, 또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구나는 재밌는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뭐 공격적인 댓글은 솔직히 뭐 없었죠. 네. 되게 고맙게 관심 기울여주신 거고, 아 이렇게 좀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맞습니다. 더 계속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니,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이번 질문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참 철도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서로 시스템으로 묶이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신 것 자체로 저희 연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라서 되게 그쵸.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분야의 박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도 참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들 말씀처럼 저희가 또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 안녕!